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났는데 대선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데이터로 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데 특히 20대 땡땡땡론 이게 진짜 데이터로 입증됐는지 이 이야기 포함해서 지난 대선을 데이터 과학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대본을 써서 제목을 주셨는데 읽을 수가 없는데 제가 20대 댕댕이론 뭐 이것에 대한 데이터 분석 이런 얘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분이니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20대 개새끼론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냥 따옴표 안에. 네네. 20대들이 투표를 안 해서 세상이 이 모양이다라는 그 담론이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정원 대표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계보가 꽤 있습니다. 과거 이제 홍세화 선생부터 우리 이제 시사평론가 아니요, 홍세화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고요. 이제 20대들이 그 논란이 됐던 칼럼이 그대의 이름은 무식한 대학생이라는 칼럼을 한 개를 쓰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20대 청년들이 사회 변화에 무관심하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퇴보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고 그게 이제 요즘 20대는 왜 그래라는 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계보를 이어가면서 이 정치의 퇴행을 이야기할 때 20대의 책임론을 묻는 그래서 이제 20대 개새끼론이라고 이제 약간 그 과격한 표현인데 그 표현은 누가 그 다른 실제 평론가가 그 표현은 이제 그 김영민 씨가 오히려 방어적으로 쓴 건가요? 그러면 우리 욕하는 거냐 이러면서 쓴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로 저격한 거예요? 20대를 저격하는 그 표현이었죠. 근데 몇 년 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홍세화 선생 칼럼은 2003년이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댕댕이론이 나온 건 박근혜 당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노무현 서거 이후에 1년 이제 보수와 경향에서 그게 이제 상당 부분 젊은 세대 책임이 크다라는 이제 386들이 당시 2030을 비난하는 그런 용어였죠. 근데 사실 그 10년 전, 20년 전이면 어쨌든 확실하게 해야 될 건 그분들은 지금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지금 20대만을 뭐 얘기한 거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20대가 지금 뒤에 보겠지만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었던 그 20대가 지금은 이제 50대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40대, 50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압도적으로 노무현 당선 때 20대였던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핵심 주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또 지금 민주당이 보면 그 당시 노무현의 민주당처럼 어떤 이제 진보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던 당이었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 또 상당 부분 이번 선거에서도 중도 보수라고 표방을 했고 실제로 이제 최근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마용성 중심의 이제 중도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당의 핵심 주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 세대들 특히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 많고 또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거라는 이 2030 세대들이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일단 했지만 분열과 갈등이 꽤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다들 절감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내란 정당이라는 이 국민의힘이 41%를 기록한 놀라운 그 60대 이상이야 그렇다 치지만 또 2030에서 상당 부분 또 이 득표가 꽤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높게 많이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2030에서 김문수 후보가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네. 연령별 투표로 보면 이 김문수 후보가 20대에서 31% 그리고 30대에서 32%를 기록했고요. 이준석까지 포함을 하면 이준석 플러스 김문수가 조금 올려주세요 그래프를. 네. 이준석 플러스 김문수가 벌써 55%가 되고요. 30대는 보면 이것도 51%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제 이준석을 보수로 보면 2030에서는 보수가 과반 이상 그리고 20대 남성만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이 이준석이 1위인 그런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남녀 나눠져 있는 그래프도 있나요? 네, 이거 한번 볼까요? 네. 20대 남성에서 보면 이준석이 37.2%로 지금 저거네. 네네 1위입니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성관이가 저게 출구조사 어쨌든 출구조사입니다. 성관이가 이 연령별 투표율을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실 그렇죠. 지역별 투표를 하는데 연령별 투표를 집계를 하지 않아요. 투표소별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출구조사의 이 예측이 유일한 이제 그 연령별로 성별로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6개월쯤 지나면 표본조사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이 세대별 그런 득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4050은 압도적으로 또 민주당 70%를 넘나드는 그런 득표를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20대와 70대가 보수화되어 있는 보수 지지율 높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김문수 지지율이 70대 이상에서는 다 높은 거고 네네. 20대는 그렇죠. 이준석, 김문수 합쳐서 얘기하는데 뭐 합쳐서 조금 이야기. 다를 수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은. 네. 우리 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네네. 위에 정당 지지율과 정치적 성향은 이제 5월 말까지 5월 한 달 동안 이 합산한 갤럽 그 주간 조사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아, 보시면 이거는 선거 뒤에 나온 건 아니고. 네네. 네네. 위에 그러니까 선거 전에 이제 정당 지지율과 정치적 성향을 받고 맨 밑에 득표율은 실제 결과인데 네네네. 보면 5월 한 달 동안 20대 남성을 보면 30% 여성도 30% 정도 가운데 흰색이 지금 무당파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후보 없거나 아니면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5월 내내 30% 정도 되는 20대들이 이 관망을 하고 있다가 막상 선거가 되니까 이 득표를 쫙 쪼개졌죠. 그래서 네. 대략 30%가 10씩 나눠서 10은 민주당으로 10은 이준석으로 네네네. 10은 김문수로 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망층들은 그나마 그러니까 대충 열성적으로 지지 후보 없거나 아니면 투표 의사도 없는 사람들이 막상 이제 투표소에 가서 쪼개졌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분 중에 상당수는 또 실제 투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준석 지지를 압도적 보수로 하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20대 댕댕이론이 나왔을 텐데 네. 20대들이 보수화됐다 아니면 20대들이 극우화됐다라는 표현까지 나오지만 또 최근에 우려하는 목소리는 극우로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그게 또 이 자기 확신적인 그런 효과를 부르기 때문에 20대들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인종차별적인 그 발언들을 하느냐 또 상당 부분 또 이준석의 성폭력 발언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그런데도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 부분 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지금 이번 선거의 독특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 극우파 그러면 우리는 뭐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네. 범죄 저지른 네. 사람들 떠올리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20% 30%될 리는 없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 그 탄핵에 찬성하는 20대들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네. 탄핵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니 뭐 이준석 의원은 또 탄핵에 찬성을 그렇습니다.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했다고 해서 이게 보수화됐거나 극우화됐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2030을 민주당이 끌어안지 못했다. 네. 실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또 청년 공약이 별로 많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왜 이번 선거에서 청년 연장이라든가 국민연금 개편이라든가 우리 청년 실업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놓고 같이 어떤 그 시대 정신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을 텐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토론에서 그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충돌하기를 좀 꺼렸거나 당시 부자 몸조심이란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이미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논쟁적인 주제를 좀 약간 살짝 회피하면서 이 굉장히 2030 세대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면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장면이 있긴 있었어요. 저는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 네. 한 번은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하다가 네네. 세대 분리형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분들이 내신 그 세대의 돈으로 그냥 그분들이 연금 받아 가시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낸 걸로 그냥 받아 가겠다는 대안을 내놨단 네네. 말이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그러면 한 600조 원 정도 빕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토론이 안 되고 그냥 휙 넘어가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내용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준석 그 의원의 그 이제 국민연금 개편안도 상당 부분 논의를 해볼 부분도 있고, 그게 또 KDI에선가 비슷한 또 논의를 하긴 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게 이제 결국 국가 책임제라는 걸 도입하느냐 마느냐도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이거 아직 명문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면 이게 이제 연금이 고갈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연금이 소진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로 부가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건강보험처럼요. 사실 지금 건강보험 제정도 사실 굉장히 장기적 문제가 될 것이고 국민연금도 부가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국가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부담을 줄이면서 갈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또 뭐 우리 다들 그런 비슷한 고민하지만 국민연금 더 빨리 올리고 네. 연금 부담을 더 보험료 더 많이 내야 되는 한 번 더 개혁을 해야 되는 네, 그 갈 네. 길이 먼 상황인데 그 부분을 사실 기성 정치권에서 전면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20대들이 선거 보기에는 때는 그냥 네. 사실은 세금 얘기하면은 더 내라고 네. 하면 다 싫어하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리고 사실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거칠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 어디가 뜨거운 쟁점인지 그리고 무엇이 2030 세대들에게 그냥 화두만 던져놔도 약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떤 논점들을 피하고 있는지를 아마 2030 세대들은 거기서 눈여겨보고 캐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사실은 근데 그 장면에서는 네. 제가 목격하기로 이재명 후보는 600조 얘기하면서 더 하고 싶었는데 네. 끊어버렸어요. 이준석 후보가 딴 걸로 넘어가 버렸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근데 그냥 대충 그렇다 던져놓고 네. 의제를 이 탭을 꺼내 놓는 것만으로 아니, 그것만으로도 뭐 이준석 가치는 후보는 있어요. 뭐 그래서 그렇겠죠. 아까 말씀 주셨었는데 방송 전에 네. 그 이준석 후보를 그냥 불러다가 이재명 후보가 같이 네. 한번 그것만 그러니까 주제만 가지고 한번 맞습니다. 토론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토론을 뭐 하자고도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가 천천히 하시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안타까운 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시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잃을 게 없잖아요. 잃을 게 없기도 하고 이준석을 너무 키워주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국민연금이나 청년 실업이나 아니면 뭐 정년 연장 등은 어떻게든 지금 새 정부에서 부딪혀야 될 문제들인데 이걸 한번 놓고 끝장 토론을 했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지금도 다시 이준석을 불러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이 문제를 전면화해서 2030 세대들을 한번 민주당 지지세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준석 이제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러서 토론을 할 필요는 없고 청년들하고 그렇죠. 토론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왜 이걸 좋다고 생각하냐면 토론을 하면 풀려요. 그 국민연금에 대한 공격이 사실 이준석 후보의 공격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이 오류를 담고 있고 오류가 네네. 있는 공격이 네네. 많기 때문에 풀고 나서 그 말씀하셨던 어려운 문제로 딱 들어가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좀 얘기가 옆길로 좀 샜는데 네, 그렇죠. 조금 더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라져 있다까지 네. 말씀 주셨고 그러니까 참여가 적다 이렇게 네네. 말씀 주셨어요. 우리 투표자 수도 빠르게 보고 갈까요? 네네. 보시면 저희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20대 중에 투표를 포기한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투표자 수인데요. 보시면 이제 20대 보면 20대 이하 유권자 수가 673만 명인데 투표는 473만 명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아예 투표소에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율도 20대가 가장 낮고요. 몇 프로 돼? 죄송하지만 그래프에 60대, 나온 70대 어르신들은 84%, 81% 연령별로네요. 맨 왼쪽 연령별로고요. 20대. 예, 60대와 70대 이상은 노란색 그래프를 84. 보시면 84%가 엄청 투표를 높다. 이 어르신들이 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이끌고 텐데. 가서 다 투표를 하시는데 20대들은 10명 중에 3명이 투표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무려 200만 명입니다. 만약에 200만 명이 투표를 하면 실제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 이제 20대 댕댕이론이 나왔던 게 20대를 투표를 했으면 박근혜가 되지 않았을 거다. 20대가 투표를 했으면 새누리당이 과반을 찾은 일이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 나왔고 물론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했죠. 그렇지만 20대들은 왜 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동참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리고 20대들의 이 절망과 좌절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정도 차이가 나면은 200만 표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보통의 대선이었으면 200만 표면은 결과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30까지 하면 350만 표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연령대별 지지자 그룹 분포를 한번 봐주시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결국 한국 이 정치판은 일단 50대와 40대가 압도적으로 하드 캐리하는 그런 선거다. 보시면 이제 이 전체 세그먼트를 다 나눠봤어요. 보시면 이제 50대 이재명 지지자가 493만 명이고요. 그리고 저 숫자로 네네. 그 연령대 네 맞습니다. 누구 지지자로 나눈 연령대별 거예요? 투표율과 선거인 수를 귀한 곱해본 데이터네. 건데 네. 40대 이재명 지지자가 또 419만 명이니까 네.
40대 50대 이재명 지지자를 하면 거의 800만 이상이 되는 거죠. 900만까지. 900만. 예. 900만이네. 900만이 넘죠. 그리고 역시 이제 70대 김문수 지지자와 60대 김문수 지지자가 또 한 600만 명이 넘습니다. 670만 거의 예. 700만 가까이 예. 되네. 그런데 20대들을 보면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어, 아이고 그러네. 20대 이준석, 30대 이준석 지지자들 다 해도 2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친구들은 20대, 30대 이준석 지지자 그룹들은 이 결집이 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 지금 40대, 50대들이 10년 뒤에도 50대, 60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로 남아 있는다면 과거 이해찬 당시 대표가 약간 망언에 가까운 30년간은 민주당을 만들겠다, 민주당 정권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그 5년 만에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잘 이끌고 나가면 이번에야말로 국민의힘은 지금 찌그러져 있고 4050 이재명 지지자 강력한 이 그룹 1000만 그룹이 계속 가면서 민주당의 단단한 이 지지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도 나오죠.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은 진짜 70대, 60대 어쨌든 뭐 세월이 흐르면 다 네. 연령이 더 많아지실 네네. 거고 4, 50대도 연령이 많아질 네. 건데 4, 50대는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죠. 뭉쳐 있는데 20, 30대가 안 뭉치면 네. 이대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국 사회가 20, 30대의 그 분노와 좌절을 약간 방치했고 이 사람들이 약간 이 고립돼 있는 형국이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왜 이 사람들은 축제처럼 즐기지 못했을까 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죠. 그러네요. 투표자 수로 봐도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 전체적으로. 연령대별 투표율을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보면 이제 20대 댕댕이 유론이 꽤 오래됐지만 원래 20대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지금- 연도별로 가는 거예요? 예, 맨 왼쪽부터? 지금 왼쪽 보시면 1996년부터 아, 네네. 이 역대 모든 선거, 지방선거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 집계를 내봤는데요. 보면 이제 맨 아래 주황색이 20대 후반. 그러니까 20대 후반이 투표를 제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굵은 빨간색 20대 초반인데 아 그래요? 맨 아래 있는 파란색과 이 주황색인데요. 20대 후반이 더 안 하는구나. 20대 초반은 대학생들이니까 투표를 그냥 뭐 네.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20대 후반 사회 초년생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정치 냉소와 혐오가 굉장히 이게 보면 거의 지금 30년 이상 이어져 온 좀 흐름이잖아요. 마음이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 아니면은 네. 취업했는데 신입 사원이라서 막 여기저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힘들 그럴 수도 때. 있고 이 부분에 사실 이제 제가 그 방송 주면 여러 논문과 그 연구 결과를 봤는데 사실 잘 연구 결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 20대의 좌절, 20대 사실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면 보수화되거나 극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정치 하잖아요. 효능감이라는 게 우리가 그 정치 참여하면은 그렇죠.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내가 나온다. 투표를 했을 때 내가 찍었던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 대통령이 세상을 더 좋게 바꿨다라는 효능감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세상을. 네네. 예. 그런데 그걸 못 느껴봤다는 근데 이 거죠. 친구들은 그걸 느껴본 적도 없고 지금 이미 또 이게 내가 뽑은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30년 전에 한국은 네. 2030 세대들이 압도적인 그 투표율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네네. 혹시 제가 볼 때마다 놀라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노무현 당선 때 20대 건데요. 보시면 이제 10년 단위로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굵은 파란색으로 이게 보세요. 좀 연도 이것도 아, 연도 왼쪽부터 한번 연도가 연도를 하는 한번- 거예요? 아, 굵은 파란색을 보시면 2002년 노무현 당선 때부터 그때 20대 투표율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때 20대가 20대 30대가 59% 59.3%입니다. 와, 그러니까 엄청- 노무현 당선에 2040이 노무현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노무현을 저만큼 지지했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60% 가까이 노무현을 지지했네. 그런데 당시만 해도 2030, 40대는 40%, 48%고요. 50대와 60대는 40, 그러네. 50%안 됐죠. 네. 그러니까 50대는 보수적이었네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상대 보수적이었고 이회창 후보한테 투표했다는 이게 10년 거죠. 10년 뒤로 가서 2012년을 보시면 문재인 당시 이제 그 낙선을 했죠. 그렇지만 네. 그때도 문재인을 지지했던 더 무려 높아졌네. 67% 가까이가 2030이 높아졌어.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3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 낙선을 했지만 그때도 네. 당시 이때는 이제 20, 30, 40대가 그러니까 20년 전에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60%. 예. 노무현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찍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이재명을 지지한 후보에 거죠. 대해서. 아마 그래서 이번에는 더 높아졌고. 이걸 코호트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제 네네. 그대로 옮겨오면서 이
거의 그냥 흔들지 않게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달라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30년 전에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이 여전히 이번에 이재명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튼 파란색은 이제 5년 단위니까 네.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5년 단위로 그대로 흐름이 그러니까 여전히 민주당을 가장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지지하는 그 세대가 이 노무현 때 20대였다라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구조를 보면은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의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가 피크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줄어드는 거 아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지금 줄어들어서 예, 20대 정도 되게 적을 그렇습니다. 것 이 같은데. 뭐 베이비 부모 세대들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미 이제 그 굉장히 보수화된 세대였고 지금 X 세대라고 하는 이제 노무현 당선 때 20대 30대였던 X 세대가 사실 이제 그 지금 40대 50대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네, 50, 네. 이게 이제 민주당 코어 그룹이 됐고요. 네. 이 연령대 유권자 그룹을 비율을 보면 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20대 사실은 한국 정치는 저 초록색이 20대군요. 예, 초록색 20대고요. 아래로 갈수록 쭉 연도가 흐르는 거고. 파란색이 30대고요. 파란색은? 그리고 이제 와. 보면 이제 빨간색이 50대, 맨 오른쪽 갈색이 이제 60대인데요. 60대 이상이 엄청나게 그러면 보면 50대, 60대만 보면 당장 이번 선거만 해도 네. 52% 정도가 그러니까 국민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미 50대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2000년 노무현 당선될 때 보세요. 저 때는 국민의 유권자의 절반이 2030이었어요. 절반 2030인데서 지금은 절반이 이제 50대 이상으로 완전히 바뀌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40대, 50대는 20대 때 이미 자기가 투표한 후보가 네, 맞습니다. 열세였다가 뒤집어가지고 역전해서 이기는 것도 보고 네, 네. 막 열광도 해보고 네, 네.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의 20대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죠. 없죠. 그리고 20대는 아마 그 중에 30%는 남성의 30%, 37%는 이준석을 뽑았는데 안 됐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10%의 또 여성들이 또 이준석을 지지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준석의 성폭력 발언보다는 네. 민주당과 국민의 어디에도 이 뭘까요? 그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잠깐 20대 극우화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한번 네네네. 해볼까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극우화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 이걸 가지고 극우화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 물론 이준석이 그 성차별 발언을 성폭력 발언을 하긴 했지만 그 발언을 지지해서 이준석을 지지했다고 하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을 지지한 사람들이 다 극우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인 이제 제3지대 하필이면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어느 선거나 제3지대 후보가 있는데 그런 후보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죠. 과거 정주영, 뭐 문국현, 또 박찬종, 이인재, 안철수까지 이어지는 그 제3지대 그 선호 프레임이 있는데 마침 이번에는 하필 이 뭘까요? 이런 이 혐오를 부추기는 이준석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게 7.7%로 쪼그라들었지만 네.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라고 보고 그걸 극우라고 해서 20대를 더 고립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일부 김창완 캔자스대 교수 같은 분들은 네네. 극우 펜코 일베와 빼고는 이거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이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이건 극우화라고 보지 말고 이 민주당이 보수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빈 공간이 생겼다. 그리고 그걸 이 민주노동당이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도의 그 애매한 영역에서 이제 이준석이 파일을 차지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민주당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다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거 아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중간 영역에서 그리고 또 20대 남성들이 또 상당 부분 또 동성 결혼에는 또 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있지만 동성 결혼 찬성하고 또 이민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막 아주 그 과격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진보적인 면이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화됐다고만 말할 수는 예, 없다. 한국의 청년들이 물론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은 굉장히 커지고 네네.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건 남녀간에 많이 갈리겠죠. 극으로 가는 그 전 단계까지 가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 맞지만 아직 극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한국 정치의 중요한 어떤 새로운 이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인구 구조로 보면은 20, 30대가 쭉 위로 올라올 거고 네. 다음 세대가 위로 올라올 거고 네. 70대, 60대 이상은 점점 쭉 더 올라가셔서 언젠가는 퇴장을 하시게 되고 40, 50대도 언젠간 퇴장하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가장 많은 숫자가 많은 유권자로 남아 있고 결집돼 있을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다시 집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지금 물론 그렇죠. 20대 30대가 지금처럼 댕댕이론처럼 수도 많지 않는 수도 줄어든 데다가 투표도 하지 않고 게다가 이제 이준석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제 결집되지 못한 그런 이제 일부는 또 극우화된 양상으로 가게 되면 쪼개집 결집되지 않으면서 계속 파편화된 양상으로 갈 거고요. 얼마 전 양승훈 교수, 경남대 교수가 2030 세대의 극우화는 허상이다. 이제 민주당이 2030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4050 세대가 이 압도적인 지지에 취해서 2030 세대의 그 슬픔과 분노를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2030 세대가 앞으로 한국 사회를 끌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죠. 2030을 버려두고 민주당 뭐 30년 정권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세대의 지지를 받아야지 사실 분열을 넘어서 탄탄한 개혁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과제와 질문을 남기는 그런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부동산은 아직 부동산 못했죠? 얘기 네. 그래프 하나만 보고 마지막 하나만 가시죠. 볼까요? 네. 이 김문수 득표율과 평당 가격을 네, 네, 이거 네. 하나만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계층과 투표 성향에 관계가 네. 있다. 요거를 이정환 대표님이 입증하는 그래프를 데이터로 네, 이거 가져오셨는데. 엄청 고생해서 만드는 그래프인데요.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보면 이제 파란색은 이제 원의 크기는 각각 이제 투표자 수고요. 득표 수고. 파란색은 이재명 지지, 빨간색은 김문수 지지고요. 김문수 지지가 더 많고 이재명 지지가 더 많은 지역인 거죠, 저게 지금. 아니 각각 득표 수를 그대로 계산한 겁니다. 아, 득표수 그대로 네, 한 거고. 이거 이제 각각 예를 들면 이제 네네네. 가로축은 제곱미터당 평당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당 가격.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높다. 강남구군요, 제일 네, 오른쪽이. 강남구 서초구고 이제 강남구에 이 김문수 지지자가 맨 위에 있고요. 강남구에 이재명 지지자는 맨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강남구는 간극이 크다. 그리고 이제 압도적으로 김문수 지지가 많았고요. 지금 너무 작은데 제일 왼쪽에 있는 데들은 제 왼쪽이 이제 강북구, 중랑구, 은평구, 그러니까 노원구. 서울의 각 구들이군요. 예,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 값. 강북 삼성이라고 하는 이제 뭐죠 그래서 도봉구, 강북구 그런 쪽에 이제 네네네. 동북 사구.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으면서도 이재명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그래서 이제 사실 완전히 X자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슬픈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역대 정권을 보면 민주당 정권에 사실 부동산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이유인지 혹시 간단히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민주당 정부일 때 예. 집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것 네. 때문에 나중에 비판받아서 이제 정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랬던 건 사실인데 집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비싼 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죄의식을 가지라고 이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말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기분이 나빠서 투표를 했을 수도 있겠다. 네. 제가 보기. 그리고 또 어떤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는 또 하긴 했죠. 네. 예를 들면 종부세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거다 민주당 정부에서 쭉 항상 네, 해왔잖아요. 네. 강화하고 네. 그런 것들은 있긴 있었죠. 실패해서 집값이 오르긴 했으나 그 의도를 보고 투표한 오히려 것 또 같은데. 집값이 오르는 것과 별개로 사실 기본적인 자산인 거잖아요. 자산이 많을수록 사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네. 집값의 급등락과 별개로 그런 뭐 해석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는 결국 이제 세대 간 갈등, 그다음에 또 계층 간 갈등, 네. 소득 구조에 대한 갈등들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양상이었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남기는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하고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분석할 게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네네. 데이터들을 사용하면서 네. 좋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외현 비인크립트 한국 일본 리드 모셔서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외교 무대에 선다고 하죠.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가장 쉽고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깊은 의미를 담아서 소개해 주실 김혜연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G7 정상회의 이게 일단 어떤 거죠? G7 정상회의의 G는 G는 뭐죠?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 오브 세븐, 아, 그룹 오브 세븐. 일곱 나라의 뭐 그래서 뭐 어떤- 중국에서는 이거를 네. 칠국 집단이라고 씁니다. 아, 그래. 그게 아주 그러니까 우리 또 직관적이다. 번역한다면은 가장 직관적인 직관적이네요. 그런 거죠. 그룹 오브 세븐.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선진국이다, 강대국이다 이런 의미를 아닙니다. 그 말로는 담고 있지는 않은데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회원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네. 이렇게 국이고 해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총리가 수반인 곳은 이제 총리가 이렇게 매년 한 번씩 모여서 경제, 안보, 정치, 환경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게 되고요. 이번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거죠?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G7은 네. 이게 여러 나라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럼 왜 필요했을까? 아, 그러게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1970년대 이게 시작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1971년에 미국이 금퇴한 이제 중단한다 선언을 하면서 일단 경제가 한번 출렁하는 그런 네, 일이 있었고 1차 석유 파동이 197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가치가 이렇게 뭐 팽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경제 질서를 논의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모였던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4개국. 그때는 서독이었겠죠. 그러면 사국 집단이네요. 그때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G4였습니다. 이 G4가 1973년에 백악관에 있는 도서관에서 라이브러리 그룹, 도서관 그룹이라는 이 결성을 합니다. 재무장관들끼리. 아, 그땐 그때 재무장관이었군요. 아직 그것도 아시나요? 혹시 정상회담과 정상회의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정상회담은 둘이 하는 거고 아, 셋 이상이면 정상회의라고 정상회의. 하는데요. 네. 이때 이제 재무장관 회의가 된 거죠. 네. 4개국이었으니까. 아, 1975년에 이렇게 해서 재무장관 회의를 하다가 일본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5가 됐습니다. 그리고 75년에 최초로 이제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네. 거기에 이탈리아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아. G6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이 나라들의 참가 조건은 뭐였냐? 네. 각국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이상인 나라. 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 그때는 냉전 시대니까 이게 좀 네네네.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아, 일본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해서 그렇죠. 거기에 들게 됐군요. 그때 75년도에 이미 네. 그런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된 나라들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75년도까지 6개 나라, 미국, 독일, 프랑스, 서독 그리고 나중에 참여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 그다음에 일본, 이탈리아. 일본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까지 했는데 76년도에 캐나다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캐나다는 당시 경제 비중이 그러니까 그 GDP 비중이 2.3%였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받아줬어요? 껴준 거죠. 누가 어. 껴줬을까요? 미국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껴주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죠. 어. 이게 미국이 껴줘서 그렇다는 게 통설입니다. 아, 회의 가면은 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서독하고 이탈리아하고 뭉쳐가지고 막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 편 한 명.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에너지, 환율 조정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이후에는 무역, 통상, 정치, 외교, 냉전 붕괴 이런 네. 흐름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이제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안보, 국제 안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올해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 51차 G7 정상회의가 6월 15일 이번 주말이죠. 일요일이죠. 네네네. 이번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데요. 캐나다 엘버타주의 카나나스키스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아, 혹시 아시나요? 카나나스키스. 엘버타는 소고기로 유명한 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로키 산맥인데 네. 로키 산맥에 있는 어떤 되게 휴양과 관광지로 유명한 네.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가 지금 의장국으로서 이 G7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1차니까 각 나라별로 한 7번씩은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캐나다도 이번이 7번째 개최하는 회의고 카나나스키스에서 심지어 2002년에 이 정상회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두 번째 개최 네네. G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네. 우리나라는 회원국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는 거지? 그렇죠. 이게 네, 여기서부터 그거를 이제 풀어주셔야 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아, 2021년에 영국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 영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회의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가를 네. 했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를 하는 거라서 아. 이 세 번째 참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G로 시작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의 이 회의체의 네. 회원국이긴 한 곳이 있습니다. G20이죠. 그렇죠. G20이죠. 네. G20의 G는 그것도 그룹인가요? 그룹 오브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20개국 20국 집단. 20국 집단입니다. G7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이게 어떤 좀 주축의 선진국 주축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근데 러시아가 1998년에 그 이제 소련 해체되고 네네. 1998년이 돼서는 러시아도 참가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G8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G7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뭔가 변화하는 질서에 적응하고 새로운 거를 도모하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이걸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하지만 1990년대 말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2008년에 맞아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랬죠. 또 있었죠. 네. 이렇게 되면서 G20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들만으로는 뭘 할 수가 없다. 아, 이게 그러네요. 뭔가 개도국도 껴야 되고 네, 네. 좀 집단적으로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생겨난 게 G20이었습니다. 아, 아시아 금융위기도 하기는 뭐 한국에서도 나고 태국에서도 나고 그랬는데 글로벌 위기로 번지고 막 이러면서 아 그러면 한국도 같이 논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모아졌나 맞습니다. 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999년에 G2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7도 재무장관 회의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1999년에 재무장관 회의 G20 회의가 시작을 했고 네.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 정상회의로 격상이 돼서 G20 아. 회의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황하지만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근데 그 G20 정상회의 구성국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G7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호주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가 있고 유럽에 러시아, 튀르키예, EU가 들어가고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이 들어가서 20개국이 됩니다. 해마다 열리고 있고요. 2010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열린 적이 있었고 최근 걸 생각을 해보면 2024년 작년 11월 중순에 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 김건희 씨가 안 간다고 해서 뉴스가 됐었어요. 아, 그랬었어. 그 전년도 2023년도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갔고 2022년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억을 하는데 말씀드리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진 탑승 맞아, 불허를 맞아. 했던 게 그 G20 그때구나. 회의였고 만찬장에서 김건희 씨가 네. 대통령한테 나가 하던 그게 G20 만찬이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다음에 MBC 기자 그렇죠. 태우지 마 뭐 그랬듯. 근데 이제 이게 G20이 기억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지금까지도 하고 있긴 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안에 러시아가 있단 말이죠. 아. 중국도 네. 있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대결 구도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G20 정상회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브라질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중국이 브라질, 남아공, 아프리카 연합 같은 나라들하고 갑자기 모여가지고 회의를 따로 했습니다. 따로요. 네. 아. 그리고 뭐 따로 회의를 했다기보다는 이게 따로 접촉하는 네. 따로 뭔가 좀 가까워지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을 했었고요.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막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네. 있었습니다.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 도중에 그런 얘기 나오니까 러시아는 불편하겠죠. 그렇겠네요. 대통령도 안 왔는데 그때 외교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응할 거다.
해보자 뭐 이런 걸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스크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약간 대결장처럼 네네. 되잖아요. 그러면은 G7으로서는 고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G7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G20으로 확대를 시켜놨는데 네. 여기에 러시아랑 중국이랑 약간 불편한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G7으로서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시작된 게 2021년에 한국, 인도, 호주를 옵저버로 초청을 했던 거였습니다. 아, G7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G20이 잘 안 되니까 다시 이제 G7으로 가는 거죠. 판을 열어놓으면 거기가 전쟁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같은 편끼리 모여보자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꼭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2022년에 초청한 나라들을 보면 이때는 한국이 아까 없었잖아요.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세네갈, 남아공, 우크라이나였는데 약간 중국에 가까울 것 같은 나라들도 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그리고 2023년엔 다시 한국, 호주, 인도 이렇게 쭉 가다가 2024년 작년에는 또 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남아공, 요르단, 튀르키예, 케냐, 알제리, 튀니지 그 중국이 공들이고 지금 있는 나라들인데 그렇죠. 그런 나라들에서 뭐 1대1로 하면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개발해주고 정상들을 이런 G7 회의에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랑 좀 뭐 해보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옵저버 제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번에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초청을 받았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이제 G7 틀이 있는데 G7을 미국과 이 G7 회원국들은 주도권을 잃고 싶지는 않은 상황일 거고 물론 더 큰 무대가 있죠. 유엔 같은 무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일 국가가 1표를 행사하는 약간 이제 이런 힘 있는 나라들로서는 좀 끼기 싫은 그런 제도적인 네. 한계도 있고 유엔은. 또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를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환경도 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G7의 어떤 전략이랄지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2020년에 사실 우리한테는 더 솔깃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때인데요. 네, 네. 트럼프 1기 때네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하면서 G7에 초청을 하면서 G10, G11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그럼 G7에서 아예 정식 멤버를 늘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게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때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 청와대 계실 때예요? 그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 G7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영국에서 했던 G7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서 갔던 거죠. 근데 그때는 넓히지 바이든이 않는 대통령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었구나. 또 다른 판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사무실 가면은 부서원들이 한 40-50명 있는 부서에 가면은 다 같이 매일 점심을 같이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구난방이 되죠. 또 거기서 얘기하면은 과장님이 뭐 얘기하고 부장님이 얘기해도 다수가 막 딴 얘기하면은 직원들 얘기대로 불편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매일 밥을 먹는 7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점심을 먹고 있으면 그 그룹이 파워 그룹이 되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실제로 파워가 있는 직원들이 같이 매일 밥을 먹어. 근데 보니까 저쪽에 불편한 애 말고 그 옆에 있는 애는 그 직원은 같이 밥을 먹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편이 될 것도 같아. 그러면 이제 초대하는 거. 그럼 옵저버로 같이 밥 먹는 거죠. 오늘 점심 같이 한번 먹어보자. 그런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길 간단 말이죠. 네. 어쨌든 취임 11일 만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6월 15일 회의에 지금 가는 거니까 뭐 10일 조금 넘는 11일 근데 이제 시차 생각하면 12일이 될 수도 있는데 역대 대통령 기준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가장 짧은 기록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씩 뒤로 가면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취임 49일 만에 갔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51일,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70일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제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른 걸로 보면은 뭐 가장 빠른 걸로 볼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좀 우리가 의미를 짚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몇 달 동안 최근 한 반년 넘도록 네, 그 6개월이죠. 한국의 외교 활동이 사실상 이제 중단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저 계엄 네, 이후.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바로 이렇게 국제 네. 무대에 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외 관계가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어떤 신호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신인도 그리고 네. 민주주의의 회복력, 우리 사회가 자랑하고 싶은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충분히 국제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회에 군인들이 막 오는 거를 보고 시위하고 이런 장면 주로 많이 봤겠지만 이제 다 괜찮아졌어. 이제 괜찮아. 이런 얘기는 최소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가서 만날 사람들 누군지 얼굴 한번 볼까요? 그 사진 있을 텐데 네.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피디님? 그 G7, 네. 저게 이제 7개 나라죠. 네, 이게 이제 매경에 나왔던 자료 사진인데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그다음에 메르츠 독일 총리,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스타머 영국 총리, 그리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이렇게. 그렇게 저 사람들 만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되고 저쪽에 또 옵저버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네. 옵저버를 초청받았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주 오죠. 아 네. 그리고 호주 총리하고 인도 모디 총리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옵저버가 4명이군요. 이재명 이번엔 대통령까지. 그런 것 같네요. 아 저희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회복력 뭐 있다 이런 거는 사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인 거고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하고 얘기해서 구체적인 외교 현안을 논의를 할까요? 안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분야에서는 사실상 첫 데뷔가 그러네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외교 분야에서 어떤 뭐 다양한 그 일을 하셨지만 네. 이제 외교 분야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일 것 같은데 취임 연설에서도 그렇고 여러 이제 발언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변화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였는데 뭐 명확히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아직 좀 이르겠습니다만 네. 아마도 이런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겠냐 하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고 이 주요 선진국 정상들하고 직접 만나고 또 미국하고 일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한미 한일 양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무대가 되기도 할 네. 거고 그러면은 이 이재명표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용 외교라고 하면 이제 뭐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가치 외교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대비되는 거죠. 실용 외교라는 용어 자체가 뭐 아니에요? 바로 대비되지 않습니까? 가치 그죠. 외교가 완전히 어떤, 다른- 어떤 가치를 그 공유하는 나라들끼리만 어울리겠다라는 게 가치 외교의 정의였을 텐데 물론 이제 그런 외교 노선을 선택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가치 외교가 가져왔던 폐해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고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 외교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실용적으로 뭐 흥묘 백묘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뭐 또 했었고 아무튼 여러 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 노선은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실용 외교라는 네, 용어를 네, 쓰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큰 관심은 무엇보다도 아까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미국이 되게 좀 두렵잖아요 지금. 우리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근데 이렇게 G7 회의에 가면 옵저버지만 아까 회의는 여럿이 모이는 거고 회담은 둘이 만나는 거라고 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가능한가요? 그런 자리들이 생기게 되나요? 그러니까 회담도 사실 뭐 여러 가지 포맷이 네. 있어서 정식으로 진짜 이렇게 대통령 참모들 쫙 앉혀놓고 하는 그런 회담을 할지 아니면 격식을 그보다 낮추는 그보다 또 낮추는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끝까지 가면 이제 그냥 여럿이 모이는데 우리 둘만 잠깐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는 뭐 영어로는 플러스 사이드 이런 용어를 쓰던데 네. 외교가에서는 그런 형식을 취할지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발표된 것도 없고요. 근데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을 좀 봤을 때 이 네. 대통령이 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대충 한 4가지 정도로 네.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분위기 좋았으니까 그걸 좀 이어가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6일의 첫 통화에서 서로 뭐 서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이렇게 네. 뭐 암살 위험 우리 공유하는 거다. 아 맞아. 이러면서 그 그런 얘기 얘기도 있었죠. 하고 네. 그다음에 골프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으니까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관세 국방비 이런 압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그런 계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손해 보지 않을 정도로 손해 보지 않을 수준에서 호감을 얻도록. 그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어렵네요. 그건. 네, 그냥 골프 얘기하다가 관세 얘기 나오면은 살짝 뭐 잘 해결해 봅시다. 뭐 이런 정도로 들리는데. 뭐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한중 관계에 대한 의심을 좀 우리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 때 분위기 좋았는데 그 전에 백악관에서 이제 우리 대선 결과를 평가하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좀 이게 무슨 황당했죠. 얘기?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근데 또 어찌 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미국에서 진짜 신경 쓰는 게 이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우리 외교는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그런 얘기 이미 했었는데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의 기반이고 중국, 러시아가 미국하고 이렇게 무슨 뭐 등거리 외교를 한다거나 그런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확신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해요 올해가. 그리고 그 기념일이 6월 22일입니다. 네. 곧이에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하고도 9일에 통화를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또 좋았던 걸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네. 이제 공개된 사진을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활짝 웃는 네. 모습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서 분위기 좋았다는 거를 우리 뭐 실제로 분위기도 좋았거나 또는 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다는 걸 밝히고 싶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 5대 그룹 총수 그리고 경제 단체 재계 인사들하고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기업들로부터 이런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이거를 네. 우리가 충분히 외교 무도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아.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런 조언입니다. 그 아주 구체적이진 않네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활짝 웃으면서 이시바 총리하고 통화를 했다. 그건 뭐 사실 저는 불편한 얘기는 아직 안 했다. 현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사실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좀 모두를 유지해가는 게 좋겠다. 이게 좀 전문가 조언들인 것 같네요. 당장은 지금 너무 이르기도 하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너무 훅 들어오지 빠르기도 않을까요? 하고. 그 이제는 한국은 그 군인도 많은데 스스로 좀 뭐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갑자기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한미 동맹이 우리의 주요 가치이고 우리 외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고 우리 국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원 의원님이 같이 가셔야 되겠는데 옆에 이재명 대통령 옆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네요 전문가들. 김혜원 의원님 제안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전화 통화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일 먼저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하고 맞습니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늘 시진핑 주석하고 시진핑, 했으니까 중국 그래서 시진핑. 이제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했는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순이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순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구나. 이 순서에서도 우리는 뭔가 좀 메시지를 보내는 걸 수 있죠 이미.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 때 달랐군요. 그게 더 특이하긴 하네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미 동맹 굉장히 강조하고 일본 어쨌든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을 그 동맹 안에 같이 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언론에 보통 기사가 날 때 또는 우리가 그 뭔가 표기를 할 때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중일 전쟁이라고. 그렇죠.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중일 회담? 중일 정상회담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한중일 관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먼저 나오네. 순서가 항상 중국이 먼저 아, 나오고. 그게 외교적인 어떤 프로토콜이 있나 봐요. 아닙니다. 그거는 언론에서 그렇고 오히려 외교부에서는 일본을 먼저 써요. 아, 그래요? 근데- 일중 정상회담 예, 이렇게. 예, 그렇게 쓰는데 이제 언론에서 오히려 이제 중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매체인지를 막론하고 그런 뭐 관습, 습관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 보수 정부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도 어찌 보면은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가 될 수 그게 있겠죠. 메시지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번 G7 참석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 갈까요? 네. 지금 상황은 만만치는 않은 것 같고 아까 그 뭐 백악관 쪽이 대선 당선에 대한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만만치 않은데 지금은 좋게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엔 어떻게? 그 다음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늘 방송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 끝내주는 경제를 통해서 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 왔는데 오늘 이제 외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예, 외교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김혜연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모시고 G7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나 짚어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라이브를 찾아뵙기로 하고요. 김리드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